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AI, 그리고 기술주 시장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이 얘기뿐이죠? 맞습니다.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AI 기술주 시장의 현 상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지금 이 열기, 이게 과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일까 아니면 또 한 번의 거품일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이 보고서가 현재 시장을 진단하는 표현이 재밌어요. 불안정한 고원 상태다. 뭔가 아슬아슬하게 높은 곳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 비유가 상당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주 높은데 발밑이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총 4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파헤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로 보는 거죠. 둘째는 투자자들의 마음 상태, 즉 심리. 셋째는 AI 기술이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지, 그 기술의 성숙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I 기업들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하는지, 가치평가 이론, 이 4가지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네, 아주 다각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각자의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재 시장 진단부터 들어가 보죠. 불안정한 고원 상태다. 보고서는 현재 AI 기술주 시장의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해요. 맞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금융계의 유명한 투자자죠. 하워드 막스의 말을 빌려서 아직 광기, 뭐랄까 미친 듯한 열풍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고원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막스는 단순 고평가와 진짜 버블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칠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 이른바 포모 심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묻지마 투자식으로 달려드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포모는 있는데 광기는 두재하다.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있다는 게 불안정한 고온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서가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구조적 모순인 것 같아요. 정량 지표, 즉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과 기술 발전의 실제 속도 사이에 뭔가 엇박자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모순이 바로 불안정성의 핵심 근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숫자가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실러 KPI 지수인데요. 아, 실러 KPI 지수.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경기 변동성을 좀 감안한 장기적인 주가 수익 비율, 맞죠? 네, 맞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지표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얼마나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40선에 거의 다다랐다는 겁니다. 40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역사적 평균이 한 17.5배 정도 되거든요. 네, 17.5배요? 그럼 거의 2배가 넘는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2000년 닷컴 버블 때 최고치가 약 44.2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시절 버블 정점에 육박하거나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뭐 S&P 500 전체 시장이 상당히 비싸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와, 닷컴 버블 수준이라니 정말 높은데요. 이게 첫 번째 현실, 즉 정량 지표의 경고군요. 그런데 아까 모순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한편의 현실은 뭔가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기술의 실제 성숙도를 봐야 하는데요. 특히 요즘 가장 핫한 생성형 AI 기술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상에서 보면 환멸의 계곡, Trough of Disillusionment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멸의 계곡이요. 이름부터 좀 부정적인데요. 그게 어떤 단계죠? 네,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은 신기술이 등장해서 대중화되기까지 겪는 단계를 보여주는 모델인데요. 처음에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죠. 이게 기대 거품의 정점이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네. 이걸로 당장 뭘 할 수 있지 하면서 기대가 확 꺾이는 시기가 와요. 이게 바로 환멸의 계곡입니다. 실망감이 커지는 단계죠. 아하, 그러니까 기대는 하늘을 찔렀는데 실제 성과나 활용 사례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하는 단계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 밸류에이션은 닷컴 버블 수준으로 치솟아 있는데 정작 그 기술의 현실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환멸의 계곡에 있다. 이 둘 사이의 간극,
이 괴리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이고 그래서 불안정하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높은 가격과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충돌 가능성, 이게 커지고 있다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보죠. 셰일러 KP가 40에 가깝다는 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례적인 수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그냥 비싸니까 조심해라 정도인가요? 그 이상입니다. 실러 KP는 지난 10년간의 평균 이익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높다는 건 과거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죠? 이렇게 실러 KP 지수가 역사적 고점 수준에 도달했던 시기 다음에는 향후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쌀 때 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평균만큼의 수익도 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고군요. 네, 과거 데이터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장기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예전과는 다른 시대 아닌가? 특히 금리 환경 같은 거요. 요즘 연준이 금리 동결하고 앞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크잖아요. 낮은 금리가 기술주 밸류에이션을 좀 떠받쳐주는 거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현재 고평가를 설명하는 주요한 논리 중 하나예요. 금리가 낮으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낮아지죠. 네, 그렇죠. 특히 기술주처럼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의 큰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주식들은 이 할인율이 더 민감합니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훨씬 커 보이니까 현재의 높은 주가도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이게 현재 밸류에이션을 지지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아,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기술주에 특히 호재로 작용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게 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바로 부채 문제, 레버리지 리스크인데요. 부채요? 어떤 부채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같은 분석기관에서 지적하는 내용인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특히 엔비디아 GPU 같은 고가의 AI 반도체를 확보하려고 혈안인데 이걸 사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GPU 자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GPU를 담보로요? 와, 정말요. 네, 그만큼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치열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게 결국 빚이라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만약에 지금의 저금리 기대와 달리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혹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시장에 엄청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예상했던 수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이자 부담도 커지고 빌린 돈 갚기도 어려워지고 그렇죠. 단순한 주가 하락을 넘어서 이 늘어난 부채가 기업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신용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고평가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량 지표가 보여주는 경고가 단순히 비싸다를 넘어선 구조적인 위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거네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차원인 행동 심리로 넘어가 보죠. 아까 하워드 막스는 광기 매니아가 없으면 진짜 버블은 아니라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의 유명한 주장이죠. 근데 솔직히 요즘 분위기를 보면 AI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고 너도 나도 관련 주식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FOMO, 나만 뒤처질 순 없다는 이 심리가 정말 강해 보이는데 이게 광기랑은 다른 건가요? 네, 하워드 막스는 그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말하는 광기는 단순히 시장이 뜨겁거나 가격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 즉 이 주식은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어. 무조건 더 오를 거야. 이번엔 정말 달라 하는 식의 비이성적인 믿음과 집단적인 과열 심리가 만연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그게 광기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막스는 현재 시장이 분명히 뜨겁고 FOMO 심리도 강하지만 투자자들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미친 수준, 크레이지까지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내일 당장 폭락할 거라고 예측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죠. 비싸도 더 비싸질 수 있으니까요.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FOMO는 정말 무시 못할 수준 같아요.
이 FOMO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FOMO 자체는 광기가 아닐지라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처짐에 대한 공포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과도한 위험을 감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자신의 투자 원칙을 어기고 너무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 AI 테마주라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너무 많은 비중을 특정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것 등이 있겠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급해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워드 막스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나옵니다. 바로 이번에는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요. 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모든 주요 버블 시기에는 항상 이번엔 과거와 달라 새로운 기술 혹은 패러다임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 돼 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인터넷 혁명 때도 그랬고 그 이전의 다른 기술 혁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긴 지금도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AI가 가져올 변화의 잠재력은 분명 막대합니다. 하지만 막스의 요점은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업의 실제 가치, 즉 펀더멘털과 완전히 동떨어진 수준의 주가를 영원히 정당화시켜줄 수는 없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은 종종 투자자들을 비이성적인 낙관론으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주문이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 경고네요.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버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니. 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정량적으로는 역사적 고평가라는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고 심리적으로는 아직 광기 수준은 아니지만 매우 강력한 FOMO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2차원 상태입니다.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언제 어떤 계기로 깨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마치 시소 위에 올라탄 기분이네요. 한쪽에는 고평가라는 무거운 돌이, 다른 한쪽에는 FOMO가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스는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자신의 투자 원칙과 위험 관리 기준을 지키는 규율, 디시플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규율, 종율 중요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차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치 평가의 딜레마. 앞서 AI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가치 평가 방식은 왜 AI 시대에 잘 안 맞는 건가요? 네, 이 가치평가 문제가 현재 AI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여기서도 하워드 막스의 통찰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는 가치 투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빅 V 가치 투자와 스몰 V 가치 투자입니다. 빅 V와 스몰 V요? 알파벳 대문자 V와 소문자 V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빅 V 가치 투자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식에 가깝습니다. 주로 기업의 장부 가치나 자산 가치 같은 과거의 재무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 주가가 그에 비해 현저히 싼 주식, 즉 싸구려 주식, 바겐을 찾는 데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아, 워렌 버핏이 초기에 했던 방식과 비슷하겠네요. 담배꽁초 투자 같은 거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빅 V 방식은 AI처럼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훨씬 중요하고 유형 자산보다는 무형 자산, 기술력,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 등이 핵심인 기업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AI 기업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자산이나 이익은 적더라도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AI 기업 가치를 단순히 현재 장부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럼 스몰 V는 뭔가요? 스몰 V 가치 투자는 좀 더 유연하고 본질적인 접근법입니다. 단순히 과거 지표 대비 싸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사업 모델, 경쟁 환경, 경영진의 능력, 미래 성장성 등 다양한 펀더멘털 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해서 그 기업의 내재 가치, intrinsic value를 추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그 추정된 내재 가치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
혹은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 투자하는 방식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싼 걸 찾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진짜 실력, 즉 펀더멘털을 보고 죗값을 치르고 사겠다 이런 관점이군요. 정확합니다. 막스는 AI처럼 혁신적인 기술 기업 시대에도 이 스몰 V 원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업의 그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전통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현금 흐름 할인법, 즉 DCF, Discounted Cash Flow 모델입니다. 이건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전부 예측해서 이걸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재무관리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AI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AI 기업들, 특히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 확실한 수익 모델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술 개발이나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R&D 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비용, 인재 영입 비용 등등. 아, 그러다 보니 미래에 얼마를 벌지, 언제부터 흑자를 낼지 예측하기가 너무 불확실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 현금 흐름 예측 자체가 거의 추측의 영역에 가까워지는 거죠. 심지어 초기 몇 년간은 계속 적자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면 DCF 모델의 결과값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쓰레기 같은 입력값을 넣으면 쓰레기 같은 결과만 나온다는 GIGO, Garbage in, Garbage out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가치 투자의 대가인 하워드 막스조차도 그래서 AI처럼 추측성, 스페큘러티브 요소가 큰 분야는 DCF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와, 그럼 전통적인 간판평가 방법인 DCF가 AI 기업에는 잘 안 통한다는 거네요? 그럼 도대체 뭘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냥 감으로 해야 하나요? 물론 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새로운 시도들 중 상당수가 AI 기술 자체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AI 기술로 AI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고요?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디시전 트리스 같은 구체적인 이름도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동종 기업들의 주가, 재무 데이터, 기술 관련 뉴스 등 방대한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AI 모델이 특정 AI 기업의 여러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가 동종 기업들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인지 아니면 싼 편인지를 확률적으로 판단해 주는 거죠. 일종의 비교 평가, relative valuation을 AI가 더 정교하게 해주는 셈입니다. 오, 그럴듯하네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더 객관적일 수도 있겠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접근법은 자연어 처리 NLP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비상장 AI 스타트업들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쓰일 수 있는데요. 비상장 기업이요? 그건 정보가 훨씬 더 없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NLP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비상장 AI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했을 때 공개되는 투자 계약 조건이나 관련 뉴스 기사들, 혹은 그 회사가 발표하는 기술 백서나 특허 문서 같은 텍스트 데이터들을 AI가 분석하는 거예요. 아, 글자들을 분석해서 그 안에 숨겨진 정보를 찾아낸다. 네, 그 텍스트 안에 담긴 기업의 기술력, 시장 전망, 경영진의 비전 같은 질적인 정보들을 정량적인 점수로 변환하거나 혹은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된 다른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 평가 정보를 비교 분석해서 해당 기업의 가치를 추론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비상장 기업의 가치 평가 정보는 다시 상장된 AI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겠죠. 와, 정말 기발하네요. 텍스트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아내다니.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전통적인 DCF 방식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AI 기업의 적정 가격, 즉 하워드 막스가 말한 스몰 B를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이런 AI 기반 가치평가 모델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주목해볼 만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차원,
기술 성숙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생성형 AI가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상 환멸의 계곡에 들어서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현재 시점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기대와 현실의 괴리 문제 때문입니다.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에서 환멸의 계곡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초기에 엄청난 기대감이 꺾이고 기술의 한계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실망감이 확산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죠. 생각보다 별로네 하는 단계.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보고서들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아직 명확한 투자 수익률, ROI를 보여주는 성공 사례, 이른바 킬러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AI 모델 운영에 드는 막대한 비용 문제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저작권 같은 윤리적 법적 문제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장밋빛 전망만 있었는데 이제 슬슬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기술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나 우려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관련 기업들의 주가나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특히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역사적인 고평가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러 KPI 지수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가격은 이미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데 1차원, 정작 그 가격을 뒷받침해야 할 핵심 기술인 생성형 AI는 아직 현실적인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환멸의 계곡을 헤매고 있다. 4차원. 아, 가격은 저만치 가 있는데 현실은 아직 여기 있다. 이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높은 시장 가격과 낮은 기술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임계점을 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보다 AI 발전 속도가 더디네.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고 깨닫게 되면 갑작스럽고 급격한 기대치 조정, 즉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평가와 환멸의 계곡 진입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한 조합이네요. 고평가 플러스 환멸의 계곡. 네, 그래서 기술 성숙도 측면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잖아요. 오픈 AI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조단위 돈을 쏟아붓는다거나 엔비디아 칩은 없어서 못 판다거나 이런 엄청난 규모의 투자는 환멸의 계곡이라는 분석과는 좀 상반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현재 상황을 더 복잡하게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더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환멸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조정되고 관련 주가가 흔들릴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규모 투자들은 AI라는 거대한 흐름 자체가 멈추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 수 있어도 큰 방향성은 여전히 AI로 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렇죠.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수십, 수백조 원 단위로 평가받는다거나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들과 앞다투어 대규모 파트너십을 맺거나 인수합병에 나서는 모습들은 AI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동력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시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고성능 GPU 확보에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AI 기술이 결국 이 환멸의 계곡이라는 성장통을 겪고 난 뒤에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실제 활용 사례를 늘려가면서 계몽의 경사면, 슬로프 오브 일라이트먼트를 지나 마침내 안정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성의 고원, 플래토 오브 프로덕티비티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장기적인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2000년 닷컴 버블처럼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시나리오로만 보기는 어렵겠네요. 어쩌면 미래를 위한 성장통을 동반한 조정 과정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닷컴 버블 때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지만요.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과연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이 역사적인 수준의 극단적인 고평가를 모두 정당화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투자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일 겁니다. 장기적인 비전은 밝아 보이는데 현재 가격표가 너무 비싸 보이는 거죠. 이 간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 누구도 쉽사리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4가지 차원에서 현재 시장을 분석해 봤는데요. 정량적 고평가, 호모 심리, 가치 평가의 어려움, 그리고 기술 성숙도의 문제까지.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때와 지금 상황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른가요? 그때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네, 역사와의 비교는 항상 중요한 통찰을 주죠. 닷컴 버블과 현재 AI 열풍 사이에는 분명 유사한 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보고서는 이 차이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수익성입니다. 닷컴 버블 시기에는 정말 아이디어 하나, 꿈 하나만 가지고 상장한 기업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당장 돈을 버는 건 고사하고 언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회사들의 주가가 단지 인터넷이라는 이름표 하나만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결국 대부분은 실적을 증명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아, 맞아요. 정말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생겨났다 사라졌죠. 그런데 지금 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을 보세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들은 이미 각자의 주력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과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강력한 시장 지배력까지 갖춘 초우량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물론 AI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업 전체의 기반 자체가 닷컴 버블 때의 신생 기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거죠. 하긴 지금 AI를 주도하는 회사들은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이 많네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내 보고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현재 시장의 리스크 양상이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닷컴 버블 붕괴는 말 그대로 옥석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기술주가 함께 폭락하는 전면적인 붕괴, 시스테믹 콜랩스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물론 시장 전체의 조정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지만 그보다는 AI 혁신의 진짜 수혜를 입고 최후의 승자가 될 소수의 기업들에게 부와 시장 가치가 더욱 집중되고 반면에 어설프게 AI 유행에 편승했거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들은 가차없이 도태되거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뭐랄까 선택적인 충격 또는 승자 독식, 위너텍스 올의 양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마치 닷컴 버블 떠진 후에도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극소수의 기업은 살아남아서 지금의 거대 제국을 건설한 것처럼 이번 AI 경쟁에서도 결국 소수의 승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군요. 네, 그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단순히 AI 관련주라는 꼬리표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정말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등을 냉철하게 가려내는 선별 능력, 셀렉티비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 분위기나 단기적인 등락에 휩쓸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규율, 디스플린도 필수적이겠고요. 맞습니다. 선별성과 규율,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닷컴 버블과는 분명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분석, 정량적 고평가, 불안한 심리, 어려운 가치평가, 기술의 성장통, 그리고 닷컴 버블과의 차이점까지를 종합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이 불안정한 고원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전략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핵심적인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 둘째는 앞서 설명드린 스몰 B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시장의 단기적인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히 예측하려는 시장 타이밍, 마켓 타이밍 시도는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니까요. 네, 타이밍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고들 하죠. 그럼 방어적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우선 포트폴리오의 분산입니다. 너무 한쪽 섹터, 특히 지금처럼 특정 기술주의 쏠림 현상이 심할 때는 더욱더 자산을 다양한 종류,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등과 지역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이나 하락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은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 혹은 시장 하락 시 가치가 오르거나 덜 떨어지는 해지 자산, 장기 국채, 금 등으로 보유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확보의 중요성이군요. 네. 또한 만약 현재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기술주나 AI 관련주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된다면 주기적으로 비중을 점검하고 원래 계획했던 수준으로 되돌리는 리밸런싱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친 위험 노출,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거죠. 이게 방어적 포지셔닝의 핵심입니다. 분산, 현금 확보, 리밸런싱.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략인 스몰비 원칙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결국 기업 선별과 가격 규율로 귀결됩니다. AI가 미래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포모 심리에 휩쓸려서 아무 기업이나 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투자하려는 기업이 정말로 AI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되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는지, 경영진은 믿을 만한지 등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막연한 테마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앞서 가치 평가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만 매수하는 가격 규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합리적인 수준을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AI 기반의 새로운 가치 평가 모델이나 전문가들의 분석 리포트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했을 때 투자 결정을 내리는 자세입니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와 펀더멘털 기반의 선별 및 가격 규율 준수. 이것이 불안정한 고원에서 길을 찾는 핵심 전략이 되겠네요. 네, 보고서는 바로 이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량, 고평가, 심리, 포모, 기술, 환멸의 계곡, 가치평가, DCF 한계 등 여러 차원의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까다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원칙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AI와 기술주 시장을 둘러싼 복잡한 현실을 4가지 중요한 렌즈를 통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역사적인 고평가라는 부담과 동시에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는 곳. 바로 이 불안정한 고원 위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겠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분석들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는 환멸의 계곡이라는 조정의 가능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펼쳐질 AI 기반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은 현재 시장에 매겨놓은 이 높은 가격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혜롭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마주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그 여정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